자, 이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와 처분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이 재고자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이 재고자산인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 취득하는 과정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 자산들에 대해서 가격이나 수량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해줘야 될지,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을 혹은 처분한 것들에 대해서, 즉 판매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회계 처리하고 인식할지 이 내용들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재고자산의 평가해서 첫 번째 평가부터 배워볼게요. 평가는 두 가지로 나눠서 배울 거예요. 자, 첫 번째 평가라는 거 수량에 대한 결정 방법도 있고요. 다음 장에 보시면 단가, 즉 가격에 대한 결정 방법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수량의 결정 방법은 계속기록법이다, 실질재고조사법이다, 혼합법이다 라고 해서 기업회계 기준이 채택하고 있는 건 혼합법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계속기록법이 뭐냐? 실질재고조사법이 뭐냐?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 계속기록법이랑 실질재고조사법은요, 두 개의 회사가 장부를 기록하는 방법이 약간 다르게 인식을 하는 건데요. 자, 계속기록법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사과 장사 아저씨가요, 사과를 판매할 때 어제 팔다 남은 사과가 10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어제 팔다가 남은 사과 10개에 여러분들 이 10개를 우리는 다시 처분해버리고 새로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어제 팔다 남은 사과를 오늘 가지고서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기초재고액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자, 10개로는 장사가 안 되니까 시장에 가서 추가로 더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입한 개수가 90개. 자, 여기에다가 이제 무엇을 차감할 거냐면 계속기록법은요, 우리가 물건에 대해서 판매를 할 때마다 매출하는 물건에 대해서 원가도 함께 계속적으로 기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액들도, 죄송합니다. 판매가 되는 물건에 대해서 바로바로 산출을 했더니 70개가 판매가 되었더라. 자, 그렇다면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는 얼마나 되겠느냐? 30이 되겠구나. 이렇게 파악하는 게 우리 뭐더라? 이 계속기록법입니다. 자, 하지만요, 여러분들 실질재고조사법도 있습니다. 자, 실질재고조사법은 뭐냐? 어제 팔다 남은 사과가 똑같이 10개. 오늘 시장에 가서 내가 매입한 재고가 90개. 자, 그 다음에 실질재고조사법은 판매할 때마다 단가를 새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하는 거냐? 기말에 다 장사를 하고 나서 기말에 장사가 끝나면 재고조사를 실제로 해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질재고조사법이라고 부르고요. 30개. 자, 그러면 100개에서 30개를 차감하시면 우리 회사가 판매를 한 게 70개가 되겠구나. 이렇게 역으로 판매 개수를 알아보는 거, 이게 바로 실질재고조사법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다고 했을 때 어떤 방법이 더 우월한 거냐라고 했을 때 어떤 게 더 우월하느냐? 자, 여러분들 둘 다 사실 우월한 방법은 없어요. 계속기록법은 계속기록만큼의 뭔가 단점이 있고요. 실질재고조사법은 실질재고조사만의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 이 계속기록법 같은 경우에요. 계속기록법 같은 경우에 기초, 매입, 판매 이렇게 기록을 했더니 다 부지런하게 매출할 때마다 하나하나씩 원가를 기록해서 매출 원가는 잘 나올지 몰라요. 근데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자산 가격, 이게 바로 틀렸다는 겁니다. 기말 재고자산 가격은요, 30개가 되는 게 아니라, 자, 알고 보니까, 우리가 창고에 가서 다시 세어봤더니, 장부에는 30개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25개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5개가 왜 차이가 나는 거냐? 라고 물어봤더니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사과 장사하다 보면은 사과가 썩어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맛보라고 깎아주면서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도난이나 분실이나 이런 상황들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5개가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남은 건 25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기말 재고 자산에 대해서 잘못 표기를 혹은 잘못 전달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계속기록법에 모순점이 나타난 거고요. 자, 실제재고조사법은 기초, 매입, 기말. 그럼 이제 기말 재고가 실제 재고로 기록이 되니까 이 녀석이 더 우월한 방법 아니겠느냐? 자, 그래서 판매가 70개 된 줄 알았죠. 근데 우리 김군이 그래요. 사장님, 사실 그거 70개 아닙니다. 우리 매출은 20이래. 자, 65개가 매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김군, 그게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사장님, 아까요, 낮에 친구분이 오셔서, 즉, 거래처가 와서 5개 선물로 줬잖아요. 선물로 주신 건 판매가 아니죠. 그러네? 자, 우리가 70개가 팔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5개 선물 준 걸 빼니까 실질적 매출은 65개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자, 어때요? 계속기록법도 완벽하다고 할 수가 없고 실질재고조사법도 완벽하다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은 두 가지를 다 합해서 혼합해서 쓰자라고 해서 혼합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처럼 재고자산에 대한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량을 결정하는 이런 방법에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 혼합법이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공식을 써서 계산을 하기는 했지만 뒷부분에서 이제 매출원가를 계산하시오라고 나온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과정에서 재고가 사라졌을 때의 감모 손실 혹은 접대나 이런 계정들로 인해서 즉 다른 계정으로 인해서 사라지게 되는 것들 타계정 대체 이런 것 뒤에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일단 지금은 뭐다?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에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 혼합법이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단가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해서 첫 번째 개별법, 그 다음에 자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동평균, 총평균법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개별법은 무엇이고 선입, 후입, 이동, 총평균법은 뭐냐 하나하나씩 배워보실 텐데요. 자, 일단 개별법부터 이야기를 좀 하려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자, 이 공통 연구 문제를 볼게요. 수량이 100개, 100개, 100개. 그리고 여기서 200개가 매출이 되었고요. 다시 100개를 매입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질문요. 이 회사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는 몇 개일까요? 자,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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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400개에서 200개를 매출했으니까 200개가 남아있겠죠. 자, 문제는요. 이 매출한 물건에 대해서 얼마짜리 원가의 물건이 매출이 되었겠느냐? 이게 고민입니다. 지금 보시면 100원짜리도 있지만 300원짜리도 있고 500원짜리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0원짜리가 몇 개 팔린 거고 300원짜리가 몇 개 팔린 거고 500원짜리가 몇 개 팔린 거냐? 자, 이걸 파악하는 데 있어서요. 가장 정확한 건 일일이 하나하나씩 가격표 다 붙여놓고서 얼마에 판매가 되었는지를 일일이 하나하나씩 개별적으로 파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걸 바로 우리는 개별법이라고 하죠. 하지만 개별법이요. 장점. 자, 실제 물량 흐름과 원가 흐름이 정확하게 계산이 일치한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헌데 단점도 있겠죠. 자, 재고자산의 수량이나 품목이 많은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현실에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요. 100개, 100개, 100개인 것도 사실은 개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200개에 대해서 일일이 가격표 다 붙인 거 얼마짜리가 나갔는지 파악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거예요. 근데 실제 실무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일하시게 되는 회사는 200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2만 개가 될 수 있고요. 200만 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일일이 다 집계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발생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게 되었느냐? 자, 선출법이라는 방법도 만들어냈고요. 후입 선출법도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렇게 네 가지 방법들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자, 이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은요.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은 둘을 합쳐서 가중평균법이다 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에 대해서는 가중평균법이다 이렇게도 불러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계속기록법이라는 것도 배웠는데요. 계속해서 평균을 바꿔주는 계속기록법하의 평균법은 이동평균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동평균법이라는 건 계속해서 평균을 바꿔간다는 거예요. 평균이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기록법하의 평균법은 이동평균법이다. 이런 얘기도 가볍게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동평균, 총평균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선입선출법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요. 이 선입선출법 같은 경우에 창고가 이렇게 있으면요. 창고에 물건이 들어오는 입구와 물건이 나가는 출구가 서로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이제 100원짜리 물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300원짜리 두 번째로 들어왔죠. 자, 그리고 500원짜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100원, 300원, 500원 이 순서대로 물건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200개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선입선출법은요. 맨 앞에 있었던 100원짜리가 제일 먼저 나가고요. 100개. 그 다음에 300원짜리가 또 100개 나가서 이렇게 200개가 팔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우리 후입선출법은 100개, 300개, 500개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요. 자, 이 녀석들은 창고의 입구와 출구가 모두 다 같을 때입니다. 자, 물건이 들어오는 입구와 물건이 사라지는 출구가 서로 다 같을 때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100원, 300원, 500원짜리가 들어온 시점에서 물건 200개 주세요 라고 주문이 들어오면 여기서 문을 열겠죠? 그러면 500원짜리가 먼저 100개 나가고요. 그 이후에 300원짜리가 나가는 거죠. 이렇게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그래서 나중에 입 들어온 게 먼저 선 나간다 라고 해서 후입 선출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이동평균법은 뭐냐? 이동평균법은요. 자, 이 사장님이 굉장히 꼼꼼하고 까칠하신 분이래요.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는 창고에 있으면 무조건 가격을 같은 가격으로 넣어줘야 된대요. 아,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우리 창고에 100원짜리 물건이 있었을 때까지는 평화로웠어요. 근데 300원짜리 물건이 들어오자마자 사장님 화가 났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야, 얘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너 내가 가격표 떼어놓고서 물어볼까? 누가 100원짜리고 누가 300원짜리야? 너 구분 못하지? 자, 그래. 똑같이 생긴 물건들은 가격도 똑같이 써놓으라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서 설마 100원 쓰겠어요? 아니면 300원 쓰겠어요? 아니죠. 평균을 구해서 쓰라는 거예요. 100원, 300원, 자, 나누기 2, 100원 하나, 300원 하나, 나누기 2 하시면 한 개당 단가가 얼마로 바뀌어요? 200원으로 바꾸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물건의 가격표를 200원, 200원 이렇게 붙여두자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만약 물건이 매출이 된다면 우린 200원짜리 두 개가 매출이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에 500원짜리 물건이 매출이 되었다고도 해봅시다. 자, 이 500원짜리 물건이 매출이 되었다고 한다면 역시나 매출이 된 게 아니라 500원짜리 죄송합니다. 물건을 매입했다라고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500원짜리의 물건을 매입해 오면 우린 200원, 200원, 500원으로 자, 200,
200, 500 이렇게 세 개의 물건이 있습니다. 자, 똑같이 생겼는데 가격을 같이 써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200원, 200원, 500원을 다 더하면 900원어치. 거기에 나누기 3 하면은 한 개당 가격은 300원이 되죠. 자, 그래서 가격표를 300원, 300원, 300원짜리가 3개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좋아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물건이 200개가 매출이 되었다. 자, 이게 이제 100개 세트였잖아요. 자, 그게 이제 2개 나갔다는 거죠. 자, 어떻게 나가느냐? 뭐 앞에서 나가든 뒤에서 나가든 아무 상관없어요. 이렇게 300개짜리가 300원짜리가 200개 나갔다. 그러면 나머지 300원. 자, 나중에 500원짜리, 죄송합니다. 나중에 700원짜리가 또 들어오면요. 그때는 평균 기말에 남아있는 걸 어떻게 구하시면 되겠습니까? 300원과 700원을 더하셔서 둘이 다 더하면 자 남아있는 건 300원짜리, 700원짜리 그러면 1000원 이렇게 두 개다라고 하면 한 개당 500원짜리가 2개 있다. 이렇게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 가격은 5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계산한 방법은 이동평균법입니다. 매입할 때마다 단가를 새로 결정해주는 방식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요. 자, 총평균법이라는 건 뭐냐고요? 총평균법은 전체 가격을 다 평균을 잡는 겁니다. 자, 사실 이제 수량이 100개 100원짜리고요. 그 다음에 100개가 300원짜리. 자, 그 다음에 100개가 500원짜리. 자, 그 다음 마지막에 700원짜리까지도 이렇게 다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 수량 400개로 나눠주면 한 개당 가격이요. 자, 10,000원, 30,000원, 50,000원, 70,000원 다 더하면 160,000원 나누기 400개는 400원이라는 가격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총평균법인데요. 전체 가격 단가를 하나로 세트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가 되는 것도 400원짜리, 기말에 남아있는 것도 400원짜리. 자, 200개가 판매가 되었다고 했을 때 400원짜리 200개가 팔렸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바로 총평균법이 되겠습니다. 총평균법은 이것처럼 가격을 모두 다 하나로 맞추는 거더라. 자, 그 다음 가볼까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요. 여러분들 선입선출법 100원짜리, 300원짜리가 팔리고 500원, 700원은 남아있고 후입선출법 500원짜리. 자,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린다고 해서 700원 쓰시면 안 돼요. 물건이 매입되고 나서 곧바로 매출이 될 때 500원짜리, 300원짜리가 매출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100원, 700원짜리. 즉 옛날 재고 100원짜리랑 나중에 사온 700원짜리가 남아있는 거죠. 자, 이동평균법은 매입할 때마다 단가를 새로 결정했기 때문에 300원으로 평가했을 때 200개가 사라졌고요. 그 다음 나머지 300원짜리 100개랑 700원짜리 100개가 남았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3만원, 7만원, 전체 10만원, 200개니까 한 개당 500원짜리 200개가 있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총평균법은 모든 단가를 동일하게 맞춰준 겁니다. 그래서 400원, 400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다 보니 이제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들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장단점 잘 기억해 주셔야겠죠? 자, 선입선출법의 장점은요. 일반적인 물량 흐름과 일치하며 이 얘기는 뭐겠어요? 물건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똑같이 나가니까 장부에 대해서 조작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물건이 이미 들어올 때마다 날짜가 다 찍혀서 들어오기 때문에 매출이 되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물량 흐름이 일치하고요.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은 최근의 공정가액에 가깝게 표기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100원짜리랑 300원짜리는 매출이 되지만
최근에 구매한 500원, 700원짜리는 기말에 남아있다 보니 기말 재고자산 가격만 보더라도 요즘의 물가가 얼마나 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요즘 시가 파악이 빠르다는 거, 이게 선입선출법의 장점이겠죠. 자, 그 다음 단점은 뭐냐고요? 자, 수익비용 대응이 부적절하대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 아까 그 200개 물건에 대해서는 매출액이 1,000원씩 판매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럼 200개 곱하기 매출액은 1,000원으로 가장 최근에 시가로 기록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무엇을 차감하면? 매출 원가, 매출 원가를 차감하시면 매출 총 이익이 기록이 될 텐데요. 자, 매출액이 여러분들 수익이죠. 매출 원가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헌데 수익은 가장 최근에 팔린 최근의 수익 가격인데 선입선출법을 파악하게 되면, 선입선출법을 사용하게 되면 옛날에 사왔던 100원짜리랑 그 다음에 사왔던 300원짜리로 원가가 기록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익은 최근 건데 원가는 너무 오래된 원가라서 서로 어때요? 대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매출액은 최근의 것, 매출 원가는 너무 오래전 가격이 되다 보니까 수익 비용 밸런스가 잘 안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물가가 상승할 때 이익을 가장 크게 표출되어 현금의 유출이 많아진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들 사실요, 제가 예를 들을 때요, 100원, 300원, 500원, 700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제일 처음에는 똑같은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여러분 서로 다른 물건이 아니에요. 자, 동일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엔 100원에 들어왔다가 점점점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고 혹은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똑같은 물건도 100원이었다가 그 다음에 사올 땐 300원, 그 다음엔 500원, 그 다음 700원으로 계속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을 맞춰 드린 거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매출 원가가 선입선출법은 10,000원, 30,000원으로 40,000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매출액이 200개 곱하기 1,000원이다 라고 해서 매출액이 20만 원이었다고 한다면 선입선출법의 원가는 10,000원, 30,000원으로 4만 원이라고 해서요. 이익이 16만 원입니다. 자, 하지만 후입선출법만 보더라도요. 500원, 5만 원, 300원, 3만 원으로 8만 원이죠. 자, 후입선출법으로 원가를 계산했을 때에는 8만 원이 됩니다. 자, 어때요? 12만 원이죠. 자, 선입선출법일 때 매출 총 이익은 16만 원인데 후입선출법일 때 매출 총 이익은 12만 원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때 이익이 후입선출법보다는 선입이 더 크게 표출이 되어요. 자, 그럼 현금 유출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뭘까요? 아무래도 이익이 많다 보니까 세금, 법인세도 같이 많이 내야 되겠죠. 여러분들, 세금은요, 이익이 많이 나는 사람이 더 많이 내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매출이 1억인 회사랑 매출이 1,000억인 회사랑 동일한 세금 내는 거 아니죠. 자, 그러다 보니 이익이 많이 나게 기록을 해버리면 세금도 자연스럽게 많이 납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의 장단점. 자, 아무래도 이제 선입선출법의 장단점이랑은 반대로 될 거예요. 자, 현행원가와 현행수익의 대응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래요. 아무래도 최근의 수익 20만 원에 대응이 되는 원가도 최근에 사왔던 500원짜리 5만 원, 300원짜리 3만 원으로 8만 원을 기록을 하다 보니 최근 수익, 그 다음에 최근에 매입한 재고 가격으로 수익 비용 대응이 적절하고요. 자, 물가 상승 시 법인세 이연 효과가 있다는 건 뭐냐면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요. 선입선출법일 때는 이익이 너무 많아서 당장 세금을 많이 내야 되죠. 하지만 후입선출법은 반대로 이익이 적으니까 세금도 당장은 조금만 납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연 효과라는 건
뒤로 미룬다는 거예요. 법인세를 당분간은 적게 내고 다음에 그 옛날에 아주 저렴했던 100원짜리 재고가 팔릴 때 그때 세금을 많이 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세금을 뒤로 미룰 수 있더라. 당장은 세금을 많이 내지 않아도 된다. 아주 비싼 재고들이 팔렸다고 얘기하니까 이익이 적게 나더라. 이익이 적게 난 것처럼 표기가 되니까 세금도 적게 납부할 수 있겠더라. 자, 그 다음에요. 단점은 당기순이익이 가장 작게 표시되며 일반적인 물량 흐름과 불일치하고 아무래도 물건이 들어오는 순서와 나가는 순서가 다르니까 물량 흐름이 불일치할 수밖에 없겠죠. 자, 앞에 당기순이익이 작게 표시된다는 거 뭔지 아시죠? 아까 똑같은 장부를 쓰더라도요. 선입선출법으로 기록을 했을 때에는 16만 원의 이익이 나왔다고 한다면 후입선출법은 12만 원이니까 아무래도 후입선출법이 제일 작고요. 그 다음에 기말재고가 과거 가격으로 표시가 된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100원, 300원, 500원, 700원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왔다고 했을 때 후입선출법은 300원, 500원짜리가 팔리다 보니 아주 오래된 재고 100원짜리 재고랑 최근 거 700원. 어쨌든 최근 건 그렇다 치고 100원짜리가 계속해서 기말의 재고로 보고가 되니까 너무 왜곡이 돼서 표시가 된다라는 단점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아까 이제 물가가 상승할 때 100원, 300원, 500원, 700원으로 계속 물가가 상승을 한다고 했을 때 매출 총 이익이 가장 많이 나는 방법은 선입선출법이었고요. 제일 작은 건 후입이라 그랬죠. 자, 중간은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이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무래도 기말재고자산도요. 선입선출법은 100원, 300원짜리가 팔리니까 500원, 700원짜리가 남아있어서 기말의 재고가 제일 크죠. 자, 후입선출법은 100원, 700원짜리가 남아있어서 기말 재고자산이 가장 적게 표시가 되고요. 자, 매출 원가가 가장 많은 보수적인 방법. 자, 매출 원가가 많다는 건 아무래도 최근의 재고인 500원과 300원짜리가 팔린 후입선출법. 그 다음에 매출 원가가 제일 작은 건 선입선출법. 자, 이 보수적인 방법이라는 건요. 보수적이다라고 하면 비용은 최대한 많이 나오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요. 이익은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 그래서 장부의 견고함을 우리가 다지는 것, 이런 걸 이제 보수적인 방법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중에 비용을 많이 인식하는 방법이 누구였더라? 후입 선출법이다. 그래서 가장 보수적인 방법이다라고 하면 물가가 상승할 때에는 후입 선출법이 더 보수적인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우리가 물가가 상승할 때 매출 총이익을 가장 적게 계산하는 방법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후입선출법을 대답할 줄 아셔야 되겠고요. 매출원가가 가장 많은 보수적인 방법은 누구냐라고 하면 매출원가가 가장 많은 방법은 후입선출법이다. 이렇게 대답할 줄 아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만약 이제 시험에 가셔서 풀어보신다고 한다면 뭐가 문제냐? 처음에 배울 땐 되게 잘 기억하세요. 근데 워낙 이제 마지막 끝날 때쯤 되면 외울 게 어마어마해지니까 이런 거 잘 오래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럼 이제 시험장 가면 어때요? 헷갈리죠. 분명히 내가 외웠을 때 누가 선이총후였는데 그게 매출총 이익이었는지 그게 매출 원가였는지 너무너무 헷갈리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자, 어떻게 외우면 시험장까지 정말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우리 이렇게 봅시다. 매출 총이익이다 라고 하면요.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플러스 마이너스. 자, 플러스죠? 기말 재고 자산 내 거니까 플러스예요. 자, 그래서 이 방법들은 플러스고요. 오히려 이제 매출원가는 어때요?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 마이너스 단어죠? 비용 계정이죠. 보수적이라는 것도 비용을 많이 인식하는 마이너스 방법이죠. 자, 이렇게 성격을 가져다 놓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하시면 되는데요. 내 머릿속에 플러스인 매출 총익과 기말 재고자산은 가나다라 순서대로 배열을 합니다. 자, 가나다라 순서라는 게 선, 이, 총, 후. 맞죠, 여러분들? 자,
설마 가나다라 너무 오래된 거 아니에요? 자, 이응, 치읓, 히읗. 이렇게 된 거죠. 반대로 매출원가라는 건 가나다라 역순으로 배열하시면 되겠죠? 치읓, 그 다음에 이응, 시옷.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을 하시니까 어때요? 아, 내 머릿속에 이 플러스 요소는 정방향으로 선, 이, 총, 후. 반대로 매출원가 보수적인 방법은 내 머릿속에 마이너스, 가나다라 거꾸로 후, 총, 이, 선. 이렇게 기록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시험장까지 쭉 가져갈 수 있는 방법, 가나다라 순서대로 배열하는 건 내 머릿속에 플러스 2이더라. 가나다라 거꾸로 역순으로 배열하는 것도 있더라. 그때는 비용이 클 때더라. 자, 그 다음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에서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다라고 해서 이제 두 번째 내용인데요. 역시나 재고자산은 수량에 대한 변화와 가격, 즉 단가라고 했었는데요. 가격에 대한 변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재고자산 평가 2에도 수량과 가격에 대한 변화가 있더라. 수량에 대한 변화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수량에 대해서 보면요. 정상간모 손실, 비정상간모 손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렇게 볼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요. 자, 사과장사 아저씨가 어제 사과를 팔다 남은 얘기 했었죠. 기초에 10개의 사과가 있었대요. 자, 그리고 요걸로는 장사가 안 되니까 시장 가서 추가로 90개를 더 매입해 왔더래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판매를 할 때마다 기록을 했던 게 70개더래요. 자, 그러면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가 30개가 되겠군요. 자, 요건 이제 계속기록법으로 장부를 기록했을 텐데요.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뭐가 있느냐? 우리 계속기록법과 그 다음 실제재고조사법을 막 혼합해서 쓰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김군에게 물어봤죠. 자, 김군아, 내가 장부에 30개라고 적어 있는데 지금 창고에 몇 개가 있는지 실제 재고조사 좀 해볼래? 자, 그랬더니 실제 재고조사를 했더니 25개가 나왔더랍니다. 김군, 이상하군. 27개가 아니라 25개란 말인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오히려 김군이 질문 사항이죠. 아니, 사장님, 제가 아까 장부에 사장님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30개 남아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27개냐고 물어보세요? 라고 하니까 야, 내가 사과장사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잖니? 우리가 이 정도의 매출을 올리려면 항상 고객에게 3개 정도는 맛 좀 보세요 라고 깎아줘야 판매가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사실 나는 70개가 판매되었다고 했을 때 3개 정도는 맛보라고 깎아줄 줄 알았지. 그런데 김군, 내가 이런 경우 처음이야. 나머지 2개는 어디 갔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장님이 3개는 미리 예상을 했었어요. 사장님이 이 2개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자, 이런 물건에 대한 매출 행위에서 미리 예상을 하고 서로가 알고 있었던 건 정상적인 손실 부분이라고 하고요. 이 2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정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자, 이렇게 수량이 감소하고 재고가 마모돼서 회사가 손해를 본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정상간모 손실이라고 부르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건 비정상간모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량에 대한 변화에서 정상간모 손실, 비정상간모 손실이 있습니다. 자, 정상간모 손실은 물건의 매출하는 행위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을 위한 희생양, 즉 매출 원가로 보고 매출 원가에 더해 주시고요. 비정상간모 손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를 해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할 때는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 그 다음 대변의 재고자산 계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회계에 대해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 이렇게 숫자 8이라고 기록한 걸 아마도 좀 잘 모르실 거예요. 이 8은 사실 이론을 위해서 쓴 건 아니고 나중에 실습 때문에 기록을 했어요. 실습할 때 일반전표라는 걸 입력하실 때는요. 회사가 가지고 있던 재고자산을요. 매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고자산이 물건의 제조 원가 그대로 사라질 때에는 그 재고가 매출된 게 아니라 차변에 있었던 재고가 다른 계정으로 대체가 돼서 원가 그대로 사라진다라는 표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한 물건과 매출하지 않은 물건을 구분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처럼 비정상 감모손실에 대해서는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손실, 대변의 그와 관련된 재고에 대해서 원가 그대로 장부에서 제외시키는 회계 처리까지 필요하더라. 자, 미리 예상하고 있었던 정상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며 예상하지 못했던 감모손실은 비정상 감모손실로 처리하면 되겠더라. 자, 여기까지 기록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재고자산에 대한 가격의 변화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가격은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까 이제 기초에 있었던 게 10개다, 매입은 90개다, 그 다음에 기말에 판매를 했었던 거 70, 그리고 기말에 30개가 남아있는 줄 알았더니 5개의 감모손실을 빼고 나니 기말에 25개가 남았더라.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재고들을 구매할 때 처음에 예를 들어서 한 개당 200원씩 구매를 했다. 자, 이 200원짜리에 대해서 자, 예를 들어 사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사과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치가 동일하느냐? 여러분들 지난 예를 들어서 추석 때 받았던 사과의 상태를 보면 추석 때 받았던 사과 지금도 동일하게 있습니까? 아니죠. 모두 다 썩어서 없어지거나 아니면 상태가 많이 시들거나 이렇게 변하는 거잖아요. 자, 그처럼 사과를 사왔다가 우리 김 사장님이 다시 팔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다시 우리 도매상한테 보낸다고 했을 때 도매상이 그걸 처음에 200원만큼 똑같이 쳐주겠느냐? 그렇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야, 김구나, 내가 그 우리 사과 팔다 남은 거 다시 도매상한테 박 사장한테 보내고 싶은데 그 가서 얼마 쳐줄 건지 물어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김군이 사과의 상태를 보고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더니 우리 박 사장님이 야, 김군, 지난번 너네가 가져갔을 때 얼마야? 200원에 가져갔지? 근데 상태를 봐. 많이 시들었네? 그래서 말인데 지금 요 정도면 180원까지밖에 안 가 라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가격이 하락을 해버렸죠. 자, 우리 김 사장님이 사과를 다시 팔진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두고 있어요. 두고 있는데 이럴 때 과연 장부에 200원이라고 기록해둬도 되느냐? 아니죠. 실질적 가치가 이제는 180원밖에 안 되죠. 자, 그래서 재고자산의 가격을 바꾸려고 합니다. 주주에게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가치가 200원이 아니라 180원이니까 현재 가치에 맞춰서 20원 감소를 시키려고 합니다. 자, 20원 감소시키는 걸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고 해서요. 재고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 다시 말하면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록을 해두면 됩니다. 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재고자산과 관련된 거래로서 물건의 매출과 관련된 희생입니다. 왜? 아, 내가 점쟁이도 아니고 그만큼 사과가 팔릴 거라고 언제 딱 알 수 있겠어요. 그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 대해서는요. 물건의 매출을 위해서 이렇게 재고가 남아서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건 어쩔 수 없는 손실이다. 그래서 매출을 위한 희생으로 보고 매출원가에 가산해주자. 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에 대해서는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에 대해서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시장이요 말도 안 되게 가격이 220원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런 거 됩니까? 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기업회계 기준에는요. 보수주의를 통해서
장부의 재무적인 상태를 견고히 해라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수주의 때문에 가격이 낮아지는, 떨어지는 쪽으로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저가법이다라고 한 거예요. 자, 지금의 현재 가치와 그 다음에 우리가 판매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런 가치들을 비교했을 때 가격이 더 떨어지는 곳에다가만 인식할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아팠던 사람이요. 다시 좋아진 걸 뭐라고 해요? 회복이라고 하죠. 이 재고자산에 대해서도 제가 회복이라는 표현을 써보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 자, 원래는 그럴 일이 별로 없는데 갑자기 추석을 앞두고 태풍이 분 거예요. 200원짜리 사과가 180원으로 떨어져 있었는데 태풍이 불어오니까 어때요? 아무래도 시장에 사과가 많이 부족하겠죠. 그러다 보니 이 상태의 사과들도 옛날 같았으면 180원일 텐데 다시 우리의 박 사장님이 연락이 왔어요. 190원까지 쳐주겠대요. 그래도 안 판다고 하니까 다음날 더 높은 가격 210원을 부르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가격에 대한 회복분을 다시 인식할 수 있느냐? 자, 정답은 있습니다. 헌데 주의하실 점. 여러분들 회복이라는 거, 아팠던 사람이 회복을 한다는 건 아프기 전날의 상태와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보다 더 좋아져서 막 슈퍼우먼이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역시나 마찬가지. 처음에 취득한 가격이 200원. 가격이 회복을 한다는 건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얘기. 그래서 190원까지는 플러스 10원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210원까지는 한도가 200원까지니까 210원만큼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20원만큼만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시가 회복은 최초의 가격, 즉 최초의 취득원가를 한도로 상승분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고자산 가격에 대해서도요.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오게 될 수도 있더라. 자, 상승분 전액을 다 인식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최초의 취득했던 원가만큼만 올라올 수 있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공통 연구 문제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과 감모 손실을 잘 익히셨는지를 물어볼 건데요. 자, 기초재고, 매입, 판매, 기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 개당 200원에 판매가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순실현 가치가 180원이라고 하네요. 자, 이럴 때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은 얼마일까? 그게 바로 질문이거든요. 자, 감모 손실은 얼마이고 그 다음에 평가 손실은 얼마이냐? 자, 재고자산 감모 손실 같은 경우에는요. 100개에서 자, 900개를 매입했고요. 800개를 매출했다고 한다면 원래 200개가 남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200개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남아있는 개수가 180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20개가 사라졌죠? 자, 감모 손실은요. 수량에 대한 변화를 먼저 인식하는 거니까 아직 가격에 대한 변화를 인식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수량에 대해서 20개가 감소했으며 한 개당 가격은 200원짜리. 그러면 얼마? 4,000원만큼의 감모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 평가 손실은요. 평가 손실은요. 200원짜리였어요. 헌데 지금의 순실현 가치가 180원으로 20원이 하락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한 20원에 대해서 남아있는 기말 재고는 200개가 아니라 180개가 남아있는 거죠. 한 개당 남아있는 180개에 대해서 한 개당 20원씩 그러면 3,600원의 평가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자, 재고자산 감모 손실의 경우 모두 비정상으로 처리한다라고 했으니까 4,000원은 모두 다 어디로 갈 거다? 영업 외 비용으로 갈 거고요. 3,600원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로 가겠죠. 만약에 이 녀석도요, 정상 감모 손실이었다 그러면 같이 뭘로 갔겠구나? 매출 원가로 갔겠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에 대한 변화도 평가하는 방법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감모 손실을 먼저 인식하고 평가 손실 나중에 인식한다. 자, 그래서 이제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에 대한 회계 처리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요. 자, 재고자산의 처분이다라고 했는데, 처분이라 하면 이제 매출이죠. 그래서 이제 제품이 그냥 나갔다고 하지 않고 옆에 제품 매출이다라고 붙여서 판매 가격으로 기록을 합니다. 이 판매 가격으로 기록하는 건 손익계산서에 매출액이 될 겁니다. 라고 앞에서 얘기해 드렸죠. 자, 원가는 80이지만 판매되는 가격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얼마의 원가의 물건이 팔렸는지가 바로바로 집계가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요,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얘기를 좀 해보게 될 거예요. 자, 그 전에 매출액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시면요. 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요, 매출액이요, 매출 환입, 애누리, 할인, 이런 게 있다는 건데, 무슨 얘기냐. 자, 처음에 우리가요, 10,000원의 물건을 판매했다고 합시다. 자, 10,000원어치 물건, 만약에 이게 뭐 100원짜리 100개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매출을 했는데 물건을 보내다 보면요. 불량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김 사장, 요 보드마카 상태가 좀 안 좋은데 요 분필 상태가 좀 안 좋아. 분필이 깨져서 왔어. 요건 불량품이잖아요. 불량품은 다시 반품하세요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뭐 한 10개가 반품이 돼서 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김 사장, 이 분필이 완전히 깨진 건 아닌데 끝에 잘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가격 좀 깎아줘봐. 자,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가격을 깎아달라 그래서 5개는 제품의 하자로 인해서 가격을 깎아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하냐면 이번엔 김 사장님이 얘기하는 거죠. 저기 그 최 사장님, 우리 외상으로 매출을 하는 건데요. 30일 중에 즉 한 달 중에 언제든지 외상값 가져오셔도 좋아요. 근데 우리 최 사장님이 열흘 안에 갚아주면 2% 깎아드릴게요. 이런 조건을 내건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한 달 안에 가지고 올 때는 자, 10,000원을 외상으로 매출을 했으니까 10,000원이 들어온다고 치면 만약 열흘 안에 가지고 오시면 2% 깎아주기로 했으니까 해당하는 금액에서 2%는 차감이 되겠죠. 자, 이처럼 일찍 갚아서 깎아주는 행위. 자, 뭐 예를 들어서 2%는 일찍 갚아서 깎아줬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품돼서 되돌아오는 걸 매출했던 사람이 물건에 대해서 반품해서 다시 돌려받으면 매출 환입. 하자가 있어서 깎아주는 거, 매출 애누리 일찍 갚아서 깎아주는 거, 매출 할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걸 반품, 자, 매출 환입, 반품일 때 뭐라고 부르느냐? 매출 환입. 하자가 있어서 깎아주는 건 매출 애누리, 일찍 갚아서 깎아주는 건 매출 할인이다. 이렇게 반품하자 일찍을 잘 기억하세요. 자, 가끔 제가 농담처럼 물어봐요. 여러분들 쇼핑 좋아하시죠? 자, 쇼핑 좋아하는데 내가 만약에 쇼핑을 했는데 옷을 샀는데 너무 급하게 산 거야. 이건 내가 원하던 옷이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내가 산 옷이 별로면 우리는 반품하러 가죠. 자, 반품하러 간다고 했을 때 반품 기간을 일주일이라고 본다면 일주일 만에 가면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언제 제일 잘 해주냐 그러면 빨리, 최대한 빨리 가야 반품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쇼핑의 팁 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쇼핑하실 때요. 반품이나 이런 걸 잘 하시려면요. 반품 합시다. 하자고요. 대신 일찍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제가 반품하자 일찍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고 얘기해 드려요. 여러분들 기억을 오래오래 하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매입도 역시나 반대로 매입했던 물건이 불량품이 생겨서 내보내면 매입 환출. 하자가 있어서 깎아주는 건 애누리. 일찍 갚아서 깎아주는 건 할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 순매출액에 대해서는요. 전체 총 매출액에다가 반품, 즉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을 차감한 나머지가 들어가요. 자, 지금 제가 써드린 건 손익계산서라는 거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죠? 앞에 수업을 잘 들어오셨던 분들은 딱
보자마자 이게 보고식 손익계산서구나 라고 아실 거예요. 이 보고식 손익계산서에 제일 먼저 첫 번째 줄에 들어가는 매출액은 뭐였더라는 겁니까? 그렇죠. 순매출액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매출 원가를 차감하시는데요. 이 매출 원가를 계산할 때에도 역시나 매출액을 순매출액 쓰는 것처럼 매입액은 순매입액으로 씁니다. 자, 그 다음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는 매출총익 마이너스 판매비와 관리비는 영업이익.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영업의 수익 마이너스 영업의 비용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마이너스 법인세 비용은 당기순이익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매출원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보셨다시피요. 매출하는 물건에 대해서 판매가는 쓰지만 원가를 따로 쓰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 매출원가를 구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매출원가 어떻게 구할 거냐? 제가 T 모양의 계정을 그려드린 거예요. 자, 상품에 대한 T 계정에 보시면 차변, 대변으로 나눠서요. 상품이 자산이다 보니 이 상품이 증가하는 쪽은 차변이고요. 상품이 감소하는 쪽은 대변입니다. 증가하는 쪽에는 어제 팔다 남은 상품 재고액을 가지고 오세요. 자, 사과 장사 아저씨가 어제 팔다 남은 사과가 10개다. 그 다음 상품 매입액. 자, 여기 순매입액이라는 건 총 매입액에서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을 차감하고서 가지고 온 가격 90개 가격만큼 들어왔어요. 자, 그럼 차변의 합은 100. 그 다음에 기말에 상품 재고액이 30개더래요. 자,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해야 되니까 100개 중에 기말에 남아있는 30개를 차감하면 나머지가 70인데요. 자, 여기 타계정 대체액은 뭐냐라고 하시면요. 앞에서 설명할 때 잠깐 얘기해 드렸어요. 자, 거래처 사장님이 왔길래 방문 선물로 내 회사 상품을 5개만큼 선물을 한 거예요. 거래처 사장님한테 선물한 거니까 접대비가 되는 거죠. 자, 이처럼 상품은 차변에서 증가했다가 차변에 있었던 상품이 대변에 사라졌죠. 왜? 접대비라는 다른 계정 때문에 상품이 그대로 사라졌죠. 자, 이 자리는 꼭 접대비만 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직원들한테 선물해줬다 그러면 복리후생비, 불우이웃 돕겠다 그러면 기부금,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차변에 있었던 상품이라는 재고가 다른 계정으로 대체가 돼서 원가 그대로 매출되는 것이 아니라 원가 그대로 사라진 거다. 해서 타계정 대체다 라고 하고요. 만약 이런 타계정 대체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매출된 게 아니니까 매출원가를 계산하실 때 이렇게 차감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100개에서 35개를 빼시면 65개만큼이 바로 매출 원가로 기록이 되는 거죠. 자, 어때요, 여러분들? 차변에 기초 쓰고 대변에 기말 재고액 쓰신 다음에 증가할 때, 매입할 때 증가하더라. 그 다음에 타계정 대체로 사라지더라. 매출하면 사라지더라. 이렇게 기초와 매입액에 타계정 대체와 기말을 제외하니까 나머지가 매출된 물건의 원가가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매출 원가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이 회사에 판매가 가능한 재고는요. 기초에 있었던 10개에다가 시장에 가서 90개를 더 사왔죠. 그래서 판매 가능 상품이다. 판매 가능 재고다 라고도 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에 냈어요. 뭐라고 냈냐? 매출원가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데 판매 가능 재고액이 100만 원이다. 기말 상품 재고액이 30만 원이다. 타계정 대체는 없다. 매출원가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은 100만 원에다가 30만 원을 뺀 나머지 70이 매출원가였다. 이렇게도 물어보니까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이제 기초 더하기 순매입액 이 부분이 판매 가능 상품이다. 여기에 기말 상품을 차감하시면 매출원가가 나온다. 혹시라도 타계정 대체가 있다고 한다면 타계정 대체를 차감하시면 우리가 매출원가에 대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더라. 자, 타계정 대체는 반드시 있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타계정 대체가 있을 때는 차감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매출 총액이 나오고 우리요 비용 계정들을 보시면 매출원가도 비용이고 판매비와 관리비도 비용이고 영업의 비용, 법인세 비용 앞에 요 마이너스 표기가 있는 애들은 비용인데요.
아무래도 비용들끼리요. 법인세 비용은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매출원가나 판매비와 관리비나 영업의 비용은 여러 가지 비용 계정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자,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의 비용 보시면 매출원가와 판관비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매출원가는 500번, 다시 말해 공장이나 제조부서에서 발생된 비용들은 코드를 500번으로 시작하는 걸 쓰세요 라고 하는 거고요. 800번은 본사나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공장 직원들이랑 회식을 했다고요. 500번대 복리후생비. 자, 본사 회계부서 직원들이랑 회식했어요. 800번대 복리후생비. 그러니까 똑같은 명칭인데 코드가 다르게 장소를 구분해주고 있죠. 그럼 이제 500번대 공장에서 발생된 비용들은 제조원가로서 물건이 매출이 되면 매출원가가 되는 것이고요. 판매비와 관리비 쪽으로 본사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판매하고 관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다.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쪽으로 들어가죠. 대부분의 명칭들은 똑같은데 번호만 구분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 요건 좀 달라요. 생산직 직원들의 월급은 임금이라고 하고요. 사무직 직원들의 월급은 급여라고 해요. 그 다음에 공장은 전기세만 따로 떼서 전력비라고 부르고요. 전기세만 따로 전력비, 수도세, 가스비 이런 것들은 가스 수도료라고 해요. 헌데 본사에서는요. 이렇게 나누어서 쓸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본사 쪽으로 가면 모두 다 한꺼번에 수도 광열비라고 불러요. 이 두 가지를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되겠죠. 자, 500번대는 임금, 전력비, 가스수도를 사용하고요. 800번대 본사 쪽, 사무실 쪽은 급여, 수도광열비를 구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판매비와 관리비와 영업의 비용은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 판매비와 관리비의 계정 과목들은 대부분 비료, 여, 과로 끝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특징들 계정 과목을 보시면 끝나는 부분이 뭐뭐비, 뭐뭐료, 뭐뭐여, 뭐뭐과 예를 들어서 대손상각비, 감가상각비, 료는 보험료, 수수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여는 급여, 퇴직급여, 과는 세금과 공가 이런 게 있죠. 자, 영업의 비용은 뭐뭐 비용, 예를 들어 이자 비용, 뭐뭐 손실, 매출채권 처분 손실, 그 다음 뭐 기부금이다, 기타의 대손상각비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업 외 비용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자, 기억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조금 더 오래오래 기억을 하시면 나중에 시험 문제 풀거나 하실 때 오답률을 줄이는데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자, 타계정 대체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재고자산을 구입할 때 원가로 쓰고 판매할 땐 판매 가격으로 쓴다. 하지만 어떤 경우들이 있겠구나. 차변의 접대비, 복리후생비, 기부금, 수선비, 재해손실, 소모품비와 같은 계정들로 대체가 되면서 대변에 내가 가지고 있던 제품이 원가 그대로 사라지게 될 때 이때 내가 가지고 있던 재고의 다른 계정, 즉 이런 계정들로서 사라지는 재고이다 라고 해서 타계정 대체 표시를 해줄 수 있더라 라는 이야기까지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재고자산에 대한 내용을 모두 다 배워봤습니다. 내용이 좀 길었는데요. 재고자산에 대해서 취득할 때는 이 취득할 때 부대비용을 취득원가에 넣는다는 점, 그 다음 평가할 때 두 가지로 나눠서 판매하는 물건과 그 다음 기말에 남아있는 물건, 판매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 그 다음에 혼합법, 그 다음에 선입, 후입, 이동, 총평균법, 물가 상승할 때 특징에 별로 배웠고요. 장단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들에 대해서는 감모손실이다. 그래서 정상감모손실, 수량에 대한 감소, 비정상감모손실 배웠고요. 가격에 대한 감소로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손실 배우셨었죠. 자, 가격이 하락했다가 다시 회복할 때 한도가 어디까지였는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판매하는 물건에 대해서 매출을 잡을 때 매출액에 대해서는 반품
말씀하자 일찍을 차감한 나머지로 잡아준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기록이 되는 거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매출원가 구하는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차변에 증가하는 쪽에 기초, 감소하는 쪽에 기말을 놓으신 다음에요. 기초에 매입할 때 증가하니까 차변, 그 다음 감소는 대변으로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계정 대체가 있다고 한다면 매출된 것이 아니니까 매출원가에서는 차감하시고 나머지를 산출해 주시면 매출원가가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기록하는 얘기들까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모두 다 어디에 속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유동자산에 속하는 거였어요. 유동자산에 당좌자산, 재고자산까지 배워오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요, 비유동자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